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천재도 3학년 2학기 1단원이죠. 문학의 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가 문학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문학 개념어를 똑바로 외워야 한다는 말이지. 자, 문학 개념어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3학년 2학기 1단원에서는 무엇을 여러분이 배워야 하냐면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 내재적이라고 하고 2번 외재적인데 내재는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작품 안에 있는 내용을 봐라. 작품만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절대론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작품만 보지 않고 작품의 바깥에 있는 요소들, 작품의 외적에 있는 요소들의 맥락을 따져가면서 문학을 감상하는 것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어떠한 작품은 시대를 반영한다. 일제시대에 쓰여진 작품은 일제시대의 어떤 아픔들을 다루고 있을 것이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기의 작품들은 어떤 억압된 독재체제에 저항하고자 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 담겼을 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걸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작가의 인생을 보는 거야. 작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어. 작가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한문 선생님이었어.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작가가 우리가 막 살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시를 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작가의 인생이 시에 담기겠지. 그런 걸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해요. 문학을 표현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야. 여기서 반영론과 표현론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만약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하면 반영론과 표현론을 구별하게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기 같은 데에서 아니면 작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럼 작가는으로 시작하지. 작가의 얘기가 들어간다는 건 표현론으로만 답을 고르셔야 되고, 만약에 1930년대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해야 했고 이렇게 작가 얘기는 빼고 그 시대의 모습만 나타나 준다면 그거는 반영론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봐주면 좀 퉁쳐서 봐주면 윤동주라는 시인이 일제시대 때 작품을 썼고라고 하면 일제시대라는 시대도 조금 반영되고 작가의 삶도 반영되니까 이 반영론과 표현론이 함께 분석의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의 유형에 맞추어서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퉁쳐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고등 가면 다 분류를 해요. 고등 가면 반영과 표현을 구별하는데 중학교 때는 문제마다 조금 퉁쳐서 표현도 들어가 있고 반영도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독자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독자 맥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이 효용론이 내가 어떤 효과를 느끼고 나한테 어떠한 쓸모가 있는지를 느낀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작품을 읽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무슨 선생님이 생각나 막 갑자기 이래. 자기 옛날에 만났던 선생님이 생각나, 아니면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 이렇게 자기 인생 썰을 얘기하잖아 독자가. 그게 효용론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작가님이 너무 좋은 시를 썼어. 라고 칭찬을 하든가, 나는 이 작품이 진짜 이해가 안 가. 노잼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는 거야? 독자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효용론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느낀 점이나 아니면 깨달음,
나 이런 거 깨달았어. 아니면 나의 기존의 배경 지식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들. 마치 이 뭐 청포도를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되게 뭐 이렇게 항상 정갈한 옷을 입고 다녔던 선생님이 생각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간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우리 오늘 이육사시를 볼 건데요. 자, 이육사의 청포도예요. 청포도가 예쁘게 생겼잖아. 일단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청색이 주는 이미지가 있지. 막 희망, 뭐 생동감, 그리고 약간 겨울에는 청색이 별로 없잖아. 여름에 이렇게 막 푸른 하늘, 넓은 바다, 그리고 막 이렇게 녹색, 푸른색 이런 과일들, 되게 탐스러운 모습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포도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 색채의 의미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로 가볼까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 고장이야. 그 내라는 말이 있지?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고장, 고향이죠. 바로 향토적인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이겠죠. 거기에 계절이 뭐야? 7월? 아, 여름이네. 시간적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지? 실제 내 고장의 7월에 청포도가 엄청 많이 자라. 실제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독자에게 느끼게 하려고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느낌이 밝잖아. 여름에 막 해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장이라는 건 우리가 대유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유법이 뭐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강산을 좋아해 라고 하면 강이랑 산만 좋아할까? 바다는 싫어할까? 아니겠죠. 강산이라는 건 나는 자연을 좋아해 라는 맥락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물의 부분으로 사물의 전체를 비유하는 거, 바로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청포도에서 고장은 크게 보면 조선, 우리나라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7월에 무슨 일이 생겨?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7월에 포도가 익는 거야. 그래, 그 여름 포도가 맛있잖아요. 이 청포도, 푸른색의 이미지, 푸를 청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색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색채어는 이게 보면 색채 이미지가 조금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색채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포도는 색채어이자 색채 이미지예요. 그러면 색채 이미지는 뭐냐면 색채어는 아예 컬러가 나와줘야 돼. 뭐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색채가 아예 그 컬러 이름이 나와주면 색채어라고 하고, 색채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뭐 눈 이런 거야. 눈. 스노우. 그러면 스노우는 하얀색이잖아. 우리 머릿속에 딱 그 시각적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눈은 하얀색이라는 걸 떠올리게 하니까 색채 이미지이긴 한데 하얀색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채어는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청포도는 색채어이자 색채 이미지입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야. 그럼 완전 이렇게 풍요롭고 맑고 깨끗한 이 푸른색 이미지의 포도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이육서 고향의 청포도가 많이 익어갔겠지. 자기 경험을 했겠지. 자, 이연. 이 마을의 전설이, 이 마을이 내 고장이잖아. 여기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라고 했어. 뭐가 갑자기 열리는 거야? 전설이 열리는 건 무슨 말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1년에서 시적 대상이 뭐였죠? 청포도였어요. 제목도 청포도잖아. 그럼 청포도랑 이 서술어를 연결해봐. 청포도가 열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마을 전설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비유인 거야. 전설은 청포도인 거야, 팩트상. 그러면 약간 이런 거지. 전설이라는 건 과거의 풍요로운 이야기들이야. 이 마을에서 막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서로 의지하고 살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썰을 풀면서 살아왔어. 그러한 썰들이 뭉쳐서 청포도처럼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을이 겪어온 어떤 시간들, 풍요로운 시간들이 청포도가 되어서 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리라고 하니까 의태어죠. 이렇게 의태어는
생동감을 주고 당연히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주절이 2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운율감도 형성하겠죠. 그래서 전설이 청포도니까 은유법으로 팩트는 청포도라는 거 이제 잡아주시고, 그리고 먼데 고향에 있는 하늘이 꿈꾸면서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고 하죠. 그럼 알알이 들어와 어디에 박혀? 청포도에 박히는 거야. 그럼 청포도는 이제부터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돼. 1년에서의 청포도는 팩트의 청포도였다면 2년의 청포도는 전설과 전설과 하늘이 담겨 있는 청포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 희망, 이런 동경을 담은 거야. 어떤 결실인 거지. 전설과 하늘의 꿈이 결실 맺은 것이 청포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막 하늘이 들어와, 하늘이 막 걸어와서 들어와, 그리고 막 전설이 이게 시각적으로 막 열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특히 이 부분 하늘이 막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게 하늘에게 마치 다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의인법이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하늘 및 푸른 바다가, 자, 하늘과 바다도 되게 이거 내가 잘못 적었네. 이거 지워야겠다. 바다 여기로 옮길게요. 푸른 바다. 색채어죠. 푸른이라 했으니까. 근데 하늘은 색채어라고 하면 안 돼. 하늘 앞에 색깔이 없잖아. 근데 이제 푸른색이란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색채 이미지는 오케이. 여기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바다가 가슴을 열고 와? 바다에게 몸이 있어? 의인법이죠. 그리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고 했어요. 자, 모면 뭐야? 가정법이네요. 이 흰 돛담배는 푸른색과 다르잖아요. 시에서 다른 색깔이 등장한다는 건 항상 색채 대비라고 해요. 이거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쌤, 푸른색도 긍정이고 흰색도 긍정인데 왜 대비죠? 라고 생각해. 근데 내용상으로 대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색이 2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머릿속에 이 사람이 시를 쓸 때 모든 시어들이 푸른색이기만 해. 그럼 일관되게 푸른색이니까 뭐가 하나 더 선명하게 도드라지진 않겠죠. 근데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돛담배가 있어. 그럼 상상만 해도 돛담배가 되게 선명하게 보여지잖아. 색채가 다르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걸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거야. 다른 색깔이 나오면 다 색채 대비야. 그래서 푸른색과 흰 돛담배의 이미지는 비슷하지. 둘 다 긍정이고 희망이고 하지. 근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여기 위에 색채 대비를 통해서 뭐라고 있어? 화자가 소망하는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를 시각적으로 되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형상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색채, 그러니까 푸른색과 흰색이 2가지의 색채 대비가 있거든요. 흰 돛담배가 나왔지. 그리고 흰 돛담배가 이제 곱게 밀려서 와. 그러니까 흰 돛담배도 긍정일 거 아니야. 그게 가정법. 그러면은 이 흰 돛담배에 누가 타 있거든요. 걔가 손님이 타고 오는 배야. 그러니까 이 흰 돛담배는 푸른 바다라는 이 이상적인 세계에서 손님이라는 아주 내가 그리는 대상이 이 배를 타고 오는 거지. 그러면 이 배는 어떤 기능을 해? 손님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에게 오게 되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이런 거를 매개체라고 해요. 손님이 배를 타고 온다고 나한테. 내가 기다리는 손님이 배를 타고 와. 이거를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미지가 엄청 막 신비롭고 평화로운 너무 예쁜 이미지가 그려지죠. 너무 예쁜 풍경에서 오는 거야.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 배를 타고 오시는 분은 고달픈 몸으로 오셔. 근데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다. 그러면 고달픈 몸이라는 거는 고난, 어떤 장애물, 시련을 겪고 온다는 얘기잖아. 이거를 이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육사 스스로가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손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론적이나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광복, 뭐 평화로운 삶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이 광복이나 평화가 뭐 공짜로 와? 쉽게 오겠어? 아니죠. 개고생을 해야 돼요. 헌신, 희생 이런 거를 하니까 힘든 몸을 힘들어진 몸의 상태로 어떻게 오셔? 청포를 입고 오셔. 이 청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 읽다 보면은 막 신선들이 막 푸른 색깔 막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리고 막 초월적인 막 삽살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되게 초월적인 초능력이 있는 삽살개인데, 걔가 청삽살개야. 그래서 푸른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신비로운 상서로운 이미지. 요즘에 그 캐대헌에 나오는 호랑인가? 해치. 걔도 파란색이잖아.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약간 도깨비 같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푸른색이라는 게 뭐 희망 당연히 되지만 좀 이렇게 신비롭고 깨끗하고 되게 막 상서로운 그런 신비로운 느낌의 옷이라는 거야. 신성 같은 느낌. 그리고 청포를 입고 온다는 거는 손님이 막 노숙자처럼 입고 오면은 좀 그렇잖아. 손님이 멋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는 건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 되게 좀 정갈한 모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정장 딱 입고 오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손님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청포니까 당연히 색채어가 되겠죠. 내 글을 맞아, 내 손님을 맞아서 이 포도를 따먹으면, 이 포도가 아까 뭐였지? 전설과 하늘, 그런 꿈과 희망의 결실인 이 포도. 되게 막 탐스럽게 열렸잖아. 막 하나 두 개 열린 게 아니라 막 알알이 막 주저리 막 열렸잖아. 그거를 따먹으면, 왜 따먹어? 손님이 왔기 때문에 포도 축제를 하는 거야. 파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포도잔치, 축제적 분위기로 포도를 막 따먹으면 이 두 손은 한껏 적셔도 좋을 거야 라고 해요. 이 손이 완전 듬뿍, 얘도 음성상징어네. 얘도 이렇게 듬뿍 적셔도 좋다고 말하는 의미는, 이게 포도를 우리 씻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보통은 양반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이렇게 노비들이 다 씻어주잖아. 근데 이 막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만 되면, 그런 축제가 되면은 내가 직접 손 다 적셔가면서 좀 모양 빠져도 직접 포도 씻어도 너무 좋아. 그리고 심지어 포도를 먹으면서도 막 그 물기가 막 다 젖고 약간 교양 없이 보이는 느낌이잖아. 손이 막 축축하고.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얘기예요. 내 손 따위 물에 좀 젖으면 어때? 그거 뭐 괜찮아? 모양 빠져도 괜찮아?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시를 해석할 때 내가 굳이 뭔가 피해보는 느낌이잖아. 예를 들어 뭐 내가 머리 박치기 하고 죽겠다든지, 독립이 오면은 내가 내 머리로 막 종을 치겠다라든지 막 이런 느낌이 우리가 자기 희생적 태도라 그래. 나를 희생해도 괜찮아. 독립만 온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의 축제적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되게 기뻐, 너무 기대돼, 손님이 오는 거 너무 기대돼 라는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손님이라는 게 우리가 작품을 앞에서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했잖아. 내재론 하나, 외재론 세 개.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재론으로 이 손님을 해석하면 그냥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대상이야.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이거는 작품만 봤을 때. 근데 표현이나 얘가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이육사님이, 그리고 반영노절 일제시대의 글을 썼으니까. 이런 맥락을 본다면 이 손님은 되게 광복이 와서 우리 민족들이 평화롭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아이야. 자, 야가 뭐야? 아야, 이시여하. 혹격조사죠. 혹격조사가 있으면 돈호법,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영탄법이 되죠. 그리고 영탄 적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아이야라고 부르니까 뭐가 돼? 말건방이 되는 거야. 말건방이면 뭐라고는 말할 수 있어? 대화 적어줘. 혹은 대화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절대 아니야. 대화는 아니야. 왜? 나만 말을 걸지. 화자만 아이야 하고 부르지. 근데 아이가 네네 저 부르셨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요. 아이가 대답을 해야만 대화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말을 건너기는 건네. 말건방,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써. 그리고 대화적 어조로 말해. 하지만 실제 대화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은쟁반은요. 근데 은 너무
비싸고 고급이지 않아? 그리고 이 은색도 사실 흰색 이미지로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은색이랑 흰색이 좀 다르긴 하지. 근데 이제 큰 맥락에서 푸른색 vs 화이트라는 거야. 그 은쟁반 관리하기도 어렵잖아. 되게 뽀득뽀득 닦아야 돼. 이거 이게 손자국이 나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은장반에 뭐를 준비할 거냐면 하얀 모시수건. 이게 또 색채어져 하얀 색깔 순수하고. 근데 이제 얘가 약간 냅킨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고급 막 서양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뭔지 알지? 이렇게 막 그릇 위에 큰 냅킨이 있어. 그거 막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무릎 위에 두고 먹잖아. 닦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손님 맞이를 정성스럽게 한다는 의미야. 소중한 그릇 위에 막 그 냅킨 쫙 깔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그 되게 정갈하고 고결하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 우리도 그럴 대비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이안이 원래 하얀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하이안으로 늘렸잖아. 우리가 이거를 시적 허용이라 그래요. 비문법적인 표현을 허용해 주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하얀보다 더 운율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말을 천천히 하면 그러니까 하얀보다 하이안 이러면 더 집중되는 효과를 주고 싶은 거지.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어감을 더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정갈하고 고결한 이 순수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도 독자가 이 하얀이란 단어에 집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이안이라는 시적 허용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화자가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를 해. 손님 맞을 준비를 해. 생각해봐. 손님이 아직 온 게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 돛담배가 밀려서 오면 손님이 온다 했잖아. 근데 애한테 미리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애한테 이 일을 왜 미리 시키겠어? 손님이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독립이 올 거라고 안 믿었으면 독립운동을 했겠어? 그치? 그리고 이육사 역시 강인한 의지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독립은 올 거야. 지금 알았어. 지금 개 힘들지. 지금 완전 고달프지. 괜찮아. 고달픈 몸으로 청포 입고 광복이 올 거야. 라는 맥락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쌤이 정리한 푸른색과 흰색, 또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깨끗함과 정성을 상징하는 흰색을 이렇게 시어별로 묶어놨고요. 지금 하늘 자체는 컬러가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색채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색채어든 색채 이미지든 모두 다 색채 이미지, 큰 맥락으로 색채 이미지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가 너무 예뻐. 이육사 시는요, 이심한 그런 건 아니고, 뭐, 절정이나 이런 것도 매한가지인데, 이분의 그 집안이, 이 사람 되게 그 선비 집안이잖아, 경상도에. 되게 한문 있지, 한자. 한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막 한시 이런 거를 조부모님들이 엄청 가르쳤대. 그래서 아기 때부터 맨날 한자로 책을 읽고 막 했대. 그래서 한시에 대한 그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시가 정형시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연을 딱딱 맞춘달까? 그런 형식적인 미가 이익사 시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 시에서도 보면은 각 연이 다 두 줄씩 있지. 두 줄. 그치? 그래서 막 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쓰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것도 한시를 공부한 이육사의 특징이다. 구조적 안정감을 굉장히 추구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플로우도 시상전개 방식도 굉장히 시상전개 방식도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개 방식에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추구했던 시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유견에 아이야 있잖아, 아이야. 얘가 진짜 그 시조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시조를 보면 종장의 첫 음절이 3음절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야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야는 관습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클리셰야. 약간 사과 같은 내 얼굴처럼 막 뛰어난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관습적 표현인 아이야를 그 마지막 연에 넣음으로써 어떤 형식미를 추구했냐면
이 시가 이 연에서 종결된다라는 시상의 종결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시조에서 쓰이는 관습적 표현이자 세 글자인 아이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하는 거 볼까요? 이제 나머지 쉬울 것 같아? 이거 봐. 이게 중요해. 내적 요소. 뭐 작품만 봐. 그러면은 나는 고향이 그리워. 손님을 기다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는 작가나 현실, 이거 퉁쳐서 말하는 교과서가 표현과 반영을 같이 보면 광복 기다려. 그죠? 독자의 중심,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렇게 정갈한 태도로 기다린다는 건 진짜 대단해. 뭐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여기. 화자가 소망하는 일, 손님을 기다려 같이 청포도 먹고 싶어. 손님 어떻게 오죠?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와.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되게 이상과 꿈을 간직한 정갈한 몸으로 오신다. 손님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나 손 다 젖어도 좋아. 희생적, 헌신적. 하얀 모시 수건 은정만에 깔아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님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태도. 자, 여기 뒷부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청포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롭고 넉넉한 고향의 모습, 색채 대비를 통해서 고향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과 함께 청포도 먹는 축제를 벌이면서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바라는 모습. 그럼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 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다. 괜찮죠?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 나는 시인이 블라블라블라라고 했어. 표현론 혹은 반영론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나는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됐어. 지 얘기죠? 독자 얘기죠? 효용론으로 보시면 되고. 자, 뒤로 가시면 다른 시도 있어요. 비가 오면 얘도 이제 가정하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거야. 비가 오는 그런 시간적 배경을 주고, 여기서 말하는 비는 이제 고난이자 시련이겠죠. 비는 고난이자 시련. 이때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어. 흔드는 건 시각이고, 소리치는 건 청각이죠. 그럼 나무가 있고, 지금 지금 연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 나무들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흔들거나 소리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비에 맞서는 거야. 비에 맞서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다고 그러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겠죠. 나무에게 나무를 표현하고 있고, 감탄사죠. 감탄사니까 영탄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파리마다 빗방울 퉁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젖는다는 건 촉각적인 거잖아요. 지금 지금 종결어면 다 똑같죠? 나무가 있고, 근데 나무가 있고니까 아예 구절이 똑같네요.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여러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제 생동감 있게 이제 시각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매처럼 직요법이네요. 그러니까 이 비가 매인 거야 지금, 그지? 근데 비가 매라는 얘기는 무슨 이렇게 사실 누구나 살면서 좀 잘못을 하잖아. 근데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무는 비가 오면 그 고통을 다 내 몸으로 이겨내면서 그거를 이겨내고 있어. 그러면서 매처럼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 자신의 죄를 씻고 있어 라는 거죠. 맞는다는 감각도 촉각이고요. 여기까지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이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갑자기 달라진다? 이제 사람이 나타나요. 나무와 대조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저스트. 우산으로 가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비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를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당한 현실, 어떤 시련이 오면 나무처럼 적극적으로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현실에 막 적극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 회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이 시를 보면, 그래서
무슨 연결음의 반복, 촉각적 심상, 뭐 대조적 표현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절대론이죠. 작품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내 모습은 나무랑 어떤지 생각해봐야지 막 성찰, 깨달음 막 이래. 그러니까 효용론이 되겠죠. 얘는 내재적 관점이고요. 얘는 외재적 관점이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야, 이거 속담 모르면 안 되지? 수박 겉핥기. 겉만 보고, 겉만 대충 하는 거. 여러분 공부를 수박 겉핥기로 하시면 안 돼요.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조금만 보는 거지. 약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늘구멍 엄청 작잖아. 여기로 하늘 보면 뭐 하늘이 작아 보이겠죠. 자, 코에 걸면 코, 귀에, 얘는 있잖아.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해요. 이현령, 비현령. 이게 똑같은 말이야. 한자로. 이현령, 비현령 한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